그날 밤 맨발이었습니다. 강북 미아동 32평 아파트 복도는 한겨울 추위로 얼어붙어 있었지요. 입술은 터져 있었고 손등에는 말라붙은 피가 검게 남아 있었습니다. 양말도 신지 못한 채 문 밖으로 쫓겨나 있었어요. 돌아오지 마, 이년아. 문이 쾅 닫혔다. 안에서는 다른 욕설과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웃들은 창문을 닫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집도 그래. 고아라면서 어디 기댈 데도 없다더니 불쌍해. 누군가는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고 누군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커튼을 치더군요. 나는 이보영입니다. 33살이지요. 부모는 기억조차 없고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어릴 땐 실어증이 있었답니다. 누가 때려도 아이들이 벙어리라고 놀려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원장 선생님도 처음엔 정말 벙어리인 줄 알았다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는 내내 누구에게도 보호받은 적이 없어서 세상의 모든 위협 앞에서 침묵밖에 할 줄 몰랐던 겁니다. 아무리 맞아도 도망가거나 조용히 숨어 울기만 했어요. 그것 말고는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글쓰기만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감정을 종이 위에 쏟아냈지요. 국문과에 가고 싶었지만 그건 사치였습니다. 보육원 출신 아이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먼저였으니까요. 18배 상고를 나와 식품회사 격리로 취직했어요. 친구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밥은 혼자 먹었고 돈은 꼬박꼬박 모았지요. 사람을 믿는 대신 통장 잔고를 믿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했기에 오직 돈만 모았어요. 격리 업무가 끝나면 저녁 학원에서 회계 보조 강사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자며 살았지요. 작은 원룸에서는 수도세 아끼려고 양치컵 물로 세수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일 때마다 옷 한 벌 사지 않고 친구들 만남도 집에서 만나고 밖에서 만날 땐 할인 쿠폰을 활용하면서 살았답니다. 신용이 불확실하다며 부동산에서 거절당했던 모멸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미아동 근처를 걸으며 언젠가는 저기 내 집이 생길 거야라고 다짐했지요. 열에 들떠 쓰러져도 회사 안 빠지고 링거 맞으며 일했어요. 친구들이 결혼할 때 축의금 내느라 반찬 없이 밥만 먹었던 것은 이제 추억이랍니다. 먼저 작은 빌라 반지하 20평짜리를 샀고 그걸 발판으로 노력해 마침내 33살에 서울 강북 미아동의 32평짜리 아파트로 갈아탔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원룸에서 시작해서 내 집을 가진 날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어요. 이런 날 축하해줄 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에 회사에서 매일 보는 애지중지 자란 동료들이 부럽고 내 평생 가져보지 못할 것을 바라는 내가 얼마나 서럽던지요. 그리고 그해 같은 회사 대리 강상진을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특별했지요. 회사에서 팀장이 저를 부당하게 대했을 때였어요. 서류 실수를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고아 출신이라 말이 없다며 책임을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때 강상진이 회의실에서 일어나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보영 씨는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봤어요. 실수한 건 김 과장님이시고 책임을 회피하시는 겁니다. 그날 퇴근길 비가 쏟아졌어요.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누군가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강상진이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힘들게 키우셨거든요. 완전히 같진 않지만 조금은 이해해요. 처음으로 누군가 이해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렸지요. 2달 뒤 갑작스러운 맹장염으로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119 구급차가 왔지만 보호자가 없어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강상진이 병원으로 달려와 서명해 주었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 날 아침 병실에 그의 어머니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 받았어. 고아라고 들었어. 처음엔 놀랐지만 내 아들이 좋다면 나도 좋아. 편견 없으니 걱정 마. 혼자 아프다고 들어서 마음이 아프더구나. 엄마 손이 그리울 텐데. 68세의 친정 엄마 같은 미소에 검버섯 핀 손으로 죽을 떠먹여 주셨어요. 사흘 동안 매일 병원을 찾아와 머리를 쓰다듬고 상진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고 몸을 씻겨주셨습니다. 4인실 병실이었는데 다른 환자들이 친엄마인 줄 알았다며 남자친구 엄마가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보니 복받았다고 부러워했어요. 퇴원하는 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엄마도 이랬을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저를 안아주셨지요. 이제 내가 내 엄마야. 걱정 마. 강상진의 청혼은 제 생일날이었어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한강공원 벤치에서였지요. 돌 하나를 내밀었는데 그 위에 이보영, 평생 행복하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난 내가 혼자 살아온 거 알아. 앞으로는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응? 망설였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일 텐데 제가 욕심 부리는 것 같았어요. 난 든든하게 사위를 지원해줄 친정이 없어요. 단지 지금까지 성실하게 집 한 채 산 게 전부예요.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세요. 강상진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 집은 내 거야. 난 그냥 널 사랑해. 장인 장모 덕보고 결혼 생각할 만큼 쪼잔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건 하나도 필요 없어. 결혼을 앞두고 그의 어머니는 매주 반찬을 싸들고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김치를 담그자며 하루 종일 함께 보냈고 또 어떤 날은 제 옷장을 정리해 주시며 우리 보영이 예쁘게 입어야지라고 하셨어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예단, 혼수도 다 필요 없다고 하셨지요. 생일엔 케이크와 미역국을 준비해주고 시어머니가 작은 손거울을 선물했어요. 내 어머니가 주신 거야. 이제 내 거야. 우리 집안의 여자들이 대대로 물려받는 거란다.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해주고 힘들 때마다 우리 딸이라 불러주던 그 사람들이 이럴 줄이야. 어떻게 제가 의심할 수 있었겠어요? 처음으로 제게도 가족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했지만 난생 처음 가족이라는 단어를 내 것으로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아원 다른 아이들처럼 시설에서 나와 혼자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닐 수 있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달라졌어요. 너희 집에서 신혼 살림하자. 강상진은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와 AI 스타트업을 하겠다며 백수가 됐지요. 시어머니는 혼자 살기 싫다며 살던 집을 정리하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제 집에서 세 사람이 살게 됐어요. 말도 없이 제 아파트로 짐을 풀고 제가 차린 밥상에 앉아 저더러 며느리가 할 일을 하라고 했지요. 집에서 식모처럼 일하고 밥을 차리고 청소를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세상에 남자가 기죽으면 안 되는 거야. 결혼했으니 집은 당연히 우리 아들 명의로 해야지. 누가 고아 여자 명의로 집을 두냐? 시어머니의 검버섯 핀 손이 내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남편은 엄마 그만해요라고 말하는 척만 하다가 모로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어요. 아들이 기가 살아야 집안이 산다. 너 같은 건 우리가 거두지 않았으면 평생 고아원이나 전전했을 게 뻔한데 뭔 자존심이야. 이런 말들이 결혼 1년 후부터 내내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참았어요. 내가 실수한 게 있나? 생각했고, 내가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였어요. 입덧이 심해 회사를 쉬게 되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지요. 임신했다고 누워만 있어? 내가 벌던 월급은 누가 벌어? 아들이 벌 수 있게 집이라도 넘겨라. 그날도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진명에 좀 받고 내가 투자자들 만나려면 자산이 있어야 해. 라면서 인상을 쓰고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찍었어요. 인연이 말 안 들어? 우리 아들한테? 그 충격으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좀 쉬다가 다시 회사 나가. 돈 들어와야 집 유지라도 하지. 그런데 몸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유산 후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고 밤마다 아이를 잃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신 좀 차려. 이러다 우리 아들 인생 망치겠어라며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출근해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실수가 잦아지자 팀장은 고아, 출신은 역시 믿을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고 강상진은 더 이상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매일 울면서 출근했지만 결국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권고받았습니다. 사실상 해고였지요. 남편은 내가 못났으니까 그런 거지라며 위로 한마디 없었어요.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그럴수록 시모와 남편의 폭력은 심해졌어요. 머리채를 잡히고 발로 채이고 벽에 머리를 박히는 일이 일상이 됐지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시모가 핸드폰을 빼앗아 버리고 멍이 가라앉을 때까지 외출도 못하게 하고 감시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웃들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요. 심지어 어렵게 신고해도 부부 싸움에 끼어들 수 없다며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옆집에 사는 미혼모 김수미 씨였어요. 자폐증이 있는 6살 아들을 혼자 키우는 당찬 여성이었지요. 추운 겨울날 맨발로 복도에 쫓겨났을 때 김수미 씨가 저를 발견해 따뜻한 수면 양말과 따뜻한 녹차로 위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혼자서 살 수 있어요 라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와 아들이 술에 취해 돌아왔어요. 진명이 안 바꿔주면 죽여버린다. 칼을 들고 위협하더군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기회를 보다가 현관으로 도망쳤어요. 옆집 김수미 씨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너 그 자리 그대로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었어요. 계단을 타고 맨발로 뛰어내려갔지요. 한겨울 바닥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파트 옆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향해 달렸어요. 24시간 마트였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밤중에 누가 나를 도와줄까요? 마트에 가서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한들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을까? 경찰을 불러도 가정 문제라며 돌아가던 그들.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보육원에서 늘 혼자 웅크리던 그때처럼 또 혼자라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꼭 죽을 것만 같았어요. 고아였던 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트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은 마치 그날 보육원 아이들에게 맞고 화장실에 숨어 울던 어린 내 모습 같았어요. 그때도 지금도 외롭고 서럽기만 한 이 마음. 아이고, 이 세상에 내 몫은 이런 것뿐인가 싶었어요. 엉엉 울고만 싶었습니다.
고아니까, 혼자니까, 아무도 내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순간 이럴 때 옆집 수미 씨라도 있었으면 잠시 그 집에 숨어서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 집은 제게 피난처였고 동갑이었지만 수미 씨는 정말 든든한 친정언니 같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수미 씨를 부르며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이럴 때 수미 씨를 부르며 울다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문득 작년 겨울 김수미 씨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처음 김수미 씨를 만난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엄동설안에 쫓겨나 복도에서 덜덜 떨고 있을 때였지요. 시어머니의 집안에 기가 산다는 말과 함께 머리채가 잡히고 남편의 침묵 속에 현관문 밖으로 내던져졌어요. 한밤중 양말도 없이 맨발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바로 옆집 1502호에서 나온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김수미 씨였습니다. 저와 동갑이었지요. 단정한 단발머리에 지적인 인상, 그리고 언제나 당당한 걸음걸이가 인상적인 여자였어요. 컴퓨터 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기업 IT 부서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감기 걸려요. 침묵 속에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지요. 따뜻한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수미 씨는 제 발을 보더니 수면 양말을 꺼내왔어요. 하늘색, 토끼 모양이 그려져 있는 포근한 양털이 안에 달린 양말이었습니다. 이거 신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날 처음으로 말문이 열렸지요. 고아원 이야기, 상고 졸업 후 격리로 일하며 열심히 모은 돈으로 산 집 이야기, 그리고 결혼 이후의 악몽 같은 나날들. 김수미 씨의 거실에는 컴퓨터공학과 수석 졸업장과 프로그래밍 대회 우승 트로피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 사진도요. 유지석, 6살 자폐 아이였습니다. 김수미 씨는 자기 이야기도 해주었지요.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남편과 시댁에서 자폐아를 고아원에 맡기자고 했을 때 그 순간 결심했죠. 아이를 데리고 이혼했어요.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김수미 씨의 아들 유지석은 특별했습니다. 자폐증이 있지만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놀라운 기억력을 가졌어요. 책 한 페이지를 보여주면 모든 글자를 그대로 외웠습니다. 마트에 가서 과일 가격표를 보면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정확히 기억했지요. 유치원이 끝나고 매일 아파트 옆 마트에 가요. 직장에서 퇴근할 때까지 유치원 선생님이 잠깐 봐주시다가 제가 데리러 가죠. 마트에서 물건을 관찰하는 게 지석이가 가장 좋아하는 일과예요. 특히 새로운 전단지나 광고가 붙으면 그걸 읽고 또 읽고 사진 찍듯이 기억해요. 그날 밤 김수미 씨 집에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쫓겨나 울고 있을 때 자기 집에서 녹차를 내려 건네며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은 고아원 출신이라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때문에 더 강해요. 혼자서도 집을 샀잖아요.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수미 씨는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자주 찾아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외출했을 때면 김수미 씨 집으로 숨어 들어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지석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함께 놀아주기도 했어요. 한 번은 지석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나도 이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군요. 수미 씨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당신 같은 엄마라면 아이가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리채 잡기와 벽에 찍힌 충격으로 아이를 잃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한동안 김수미 씨 집에도 가지 않았어요. 너무 슬펐거든요. 유지석을 보면 제가 잃은 아이가 생각나서 차마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김수미 씨가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걱정돼서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문을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마 저 혼자서 울고만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나 봐요. 한 번은 문틈으로 쪽지를 밀어 넣었더군요. 힘들면 언제든 초인종 누르세요. 녹차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 쪽지를 베개 밑에 넣고 자면서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석 달 만에 다시 수미 씨를 만났어요. 마트 앞에서였지요. 퇴근길에 지석이를 데리고 오는 수미 씨와 마주쳤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고, 보영 씨. 어디 아픈 줄 알았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쪽지는 봤어요? 매일 기다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수미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미안해요. 당신이 아이를 잃었다는 걸 시어머니가 자랑처럼 떠들고 다녀서 알았어요. 찾아가고 싶었지만 억지로 위로하면 더 아플까봐. 고마워요. 걱정 끼칠까봐 연락도 못했어요. 우린 서로 손을 꼭 잡고 눈으로 그만 이야기해도 사정을 안다는 듯이 눈을 끔뻑끔뻑 하곤 미소를 지었어요. 지석이가 저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지요. 보영 아줌마, 오랜만이에요. 토끼 양말 아줌마.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그때 지석이가 마트 입구의 전단지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줌마, 여기 새로운 전단지가 생겼어요. 지난주에 없었는데. 유지석은 여전히 마트 입구에 붙은 전단지들을 하나하나 외우고 있었지요. 수미 씨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지석이는 매일 이 마트에 와서 모든 전단지와 포스터를 다 외워요. 새로운 게 생기면 바로 알아차리죠. 사진처럼 기억하니까요. 이거 지난주에 없었는데. 지석이가 새로운 전단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수미 씨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지석이는 매일 이 마트에 와서 모든 전단지와 포스터를 다 외워요. 새로운 게 생기면 바로 알아차리죠. 사진처럼 기억하니까요. 지석이는 정말 놀라운 아이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오늘 마트에 복숭아 얼마였지? 라고 물었더니 바로 대답하더군요. 4,800원이에요. 근데 내일은 3,900원으로 세일해요. 전단지에 써 있었어요. 정확했어요. 딱 그 가격으로 세일을 했지요. 수미 씨는 아이의 이런 능력을 소중히 여겼어요. 자폐가 있다고 모두 같은 건 아니에요. 지석이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난 그걸 키워주려고 해요. 지석이가 마트에서 보고 외운 것들을 기록하는 노트도 있었습니다. 유지석의 관찰 일기라고 쓰인 노트였지요. 거기엔 지석이가 기억한 모든 물건과 가격, 포스터와 전단지 내용이 수미 씨의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아이가 말하면 엄마가 받아 적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석이의 관찰력이 가치 있다는 걸 느껴요. 그냥 이상한 습관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이 되는 거죠. 수미 씨를 보며 저도 힘을 얻었어요. 그녀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혼자서도 괜찮다고 믿게 됐지요. 그래서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맞설 용기를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와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더 심하게 화가 나 있었지요. 제가 방에 숨어 있는데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남편 손에는 부엌칼이 들려 있었어요. 진명이 안 바꿔주면 죽여버린다. 내일 당장 서류 쓰러 가. 공포에 질려 현관으로 도망쳤어요.
옆집 김수미 씨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었나 봐요. 계단을 통해 아파트를 뛰쳐나왔어요. 마트, 그곳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라도 도와줄 사람이. 마트로 뛰어들어가는데 맨발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어요. 제 기도가 통했던 걸까요? 정말 눈앞에 딱 수미 씨와 지석이가 있었어요. 늦은 밤 마트 마감 세일을 구경하러 가자고 지석이가 또 졸랐던 모양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김수미 씨를 발견하자마자 말했죠. 살려주세요. 제발. 그때 지석이가 저를 가리키며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기 봐. 전단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석이의 또렷한 목소리가 마트 안을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맨발에 피 흘리는 여자. 그게 저였지요. 수미 씨가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보영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고 어디 가려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석이가 마트 입구 쪽 게시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전단지, 아줌마, 털모자 아기 옆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전단지, 게시판 한쪽에 붙어 있는 종이였습니다. 저도 마트에 오면 언제나 봤던 게시판이지요. 한 번도 자세히 보지 않았던 그 게시판엔 전단지가 있었어요. 지석이가 뛰어가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실종자를 찾습니다. 전단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글씨로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여아, 당시 생후 3개월, 보육원에 맡겨짐. 현재 나이 33살. AI 기술로 복원한 추정 성인 모습. 전단지에는 2장의 사진이 나란히 있었어요. 왼쪽에는 연한 분홍색 털모자를 쓴 아기 사진, 오른쪽에는 AI로 복원했다는 성인 여성의 모습. 그 추정 사진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콧날 모양, 눈매, 심지어 왼쪽 볼에 작은 점까지. 복원 기술이 놀랍도록 발전했나 싶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얼굴이 제 얼굴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하단에는 이 여성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지상테크 대표이사 지상우라고 적혀 있었고 전화번호가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지상테크, TV에서도 자주 보던 IT 대기업이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그때였어요. 마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저기 있어. 잡아.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수미 씨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마트 직원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 모여들었지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며느리예요. 정신이 이상해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도망쳤어요. 남편도 거들었어요. 미안합니다. 제 아내인데 정신질환이 있어서 제가 데리고 갈게요. 순간 수미 씨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잠깐만요.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분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내가 뭔데 참견이야. 고아원 출신이라 정신이 불안정해서 그래. 우리가 걷어준 것도 모르고. 수미 씨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112번이 아니었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실종자 찾는다는 전단지 보고 전화드립니다. 여기 그 사람이 있어요. 네, 지금 응급 상황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마트 매니저가 구급상자를 들고 왔고 누군가는 수건으로 내 발을 감싸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욕설을 퍼부으며 저를 데려가려 했지만 이미 마트 직원들이 출구를 막고 있었어요. 전단지에 있는 사람이 맞지? 엄마, 지석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수미 씨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응, 지석이가 또 특별한 일을 해냈네. 엄마 아들 짱이야.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서 손으로 엄지척을 해주는 다정한 엄마 수미 씨였어요. 저는 다정한 모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지으면서도 어지러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긴장이 풀렸나 봐요. 바닥으로 무너지는 순간 누군가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였어요. 괜찮으십니까? 의사를 부를까요? 일시적인 긴장 풀림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건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이건 납치야. 우리 며느리를 데려가면 어떡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낯선 차 안이었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어요. 뒷좌석은 부드러운 가죽이었고 의자의 온도는 적당히 따뜻했지요. 차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앞좌석에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마트에서 저를 잡아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부터 가실래요? 아니면 바로 회장님께 모셔갈까요? 회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수미 씨는요? 김수미 씨는 따로 모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은 안전하십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서울 강남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남대교가 보였지요. 어디론가 계속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질문만 떠올랐어요. 그 전단지, 왜 제 얼굴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아기는 누구죠? 젊은 남자가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당신입니다. 회장님께서 찾으신 딸이십니다. 수아 씨, 깜짝 놀랐어요. 수아요? 제 이름은 이보영인데, 원래 이름은 수아였습니다. 이보영은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일 거예요. 차가 멈췄습니다.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앞이었어요. 지상테크 간판이 보였습니다. IT 기업으로 유명한 회사였지요. 도착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엘리베이터로 6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유리로 된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기실에서 젊은 비서가 회장에게 조용히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일지도 모르는 분을 찾았습니다. 마트 CCTV도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지요. 지상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었어요. 60대, 백발이 섞인 머리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 같았어요.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 마세요. 수십 번의 오보가 있었으니까요. 비서가 다시 한번 회장님을 향해 주의를 주고 나갔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더니 눈물을 참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아야. 남자는 가까이 와서 내 얼굴을 바라봤어요. 손을 뻗어 제 뺨을 살짝 만지려다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지상우라고 해. 경기고 출신으로 카이스트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지. 너의 아버지란다. 정말 엄마를 너무 많이 닮았구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라고요? 고아인 제게 어떻게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왜 지금에서야 저를 찾으신 거예요? 35년이나 지났는데. 지상호 회장은 탁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사람을 사진으로라도 본 적이 있을까? 그가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청순한 20대의 여성이었어요. 모르겠어요. 누구신가요? 옷만 다르지 내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만 했어요. 이수정이라고. 너의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 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렸어요. 지상우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보육원에서 함께 있던 물건이 있었나요? 특별한 물건. 털모자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원장님이 제게 유일하게 남겨진 거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작고 연한 분홍색. 지상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천천히 열자 그 안에는 낡은 털모자가 있었습니다. 작고 연한 분홍색. 제가 기억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였어요. 작년까지 나는 내가 있는지조차 몰랐단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임종 직전에야 알게 됐어. 회장은 털모자를 조심스럽게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쌍둥이 모자였어. 내 어머니가 같은 털실로 2개를 떴대. 하나는 너와 함께 보육원에 남겨졌고 다른 하나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 어머니가 가져왔던 거야. 내 친모가 우리 어머니를 찾아가서 아기를 맡겼을 때 우리 어머니는 내 장례를 생각해서 널 버리기로 한 거야. 우리 어머니는 널 보육원 입구에 버리고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베넷저고리에 있던 아이 사진과 이 모자 하나를 들고 와버렸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제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군요? 아니,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 자세한 이야기는 차분히 들려줄게.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으니까. 모니터에 마트 CCTV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맨발로 도망치는 모습, 그리고 지석이가 전단지를 가리키는 장면이었어요. DNA 검사를 통해 확실히 해봐야겠지만, 그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가리킨 전단지는 내가 최첨단 AI 얼굴 복원 기술로 만든 거야. 과거 아기 사진을 바탕으로 엄마와 아빠의 사진으로 아기의 현재 모습을 추정한 거지. 지상우 회장은 책상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건 DNA 검사 동의서예요. 당신이 정말 내 딸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당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싶어요. 회장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털모자를 바라보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제가 당신의 딸 수아일까요? 지상우 회장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지상우 회장이 마련해준 강남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렀어요. 수미 씨와 지석이도 다른 방에 묵고 있었지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트 CCTV에 모든 것이 찍혔으니까요. 사흘 뒤 지상테크 빌딩 60층 회장실에 다시 앉았습니다. 지상우 회장 앞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떨렸어요. 저도 긴장했습니다. 이 순간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으니까요. 99.9% 일치. 당신은 내 딸이 맞습니다.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평생 동안 존재하지 않던 아버지가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IT 업계의 거물. 딸의 실종을 세상 누구보다 아파했을 사람. 이제 내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게. 지상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회장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1980년대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지상우,
경기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모습, 카이스트 대학 교정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 회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충북 청주에 사는 동갑 여학생과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지. 문학소녀였어. 이수정이라고. 사진첩에는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는 여학생의 사진이 있었어요. 단정한 교복 차림의 여고생이었지요. 우리는 1년 넘게 편지를 주고받았어. 서로 만난 적도 없이. 그 시절엔 그랬거든. 나는 프로그래밍과 과학에 관심이 많았고 수정이는 문학과 시를 좋아했지. 전혀 달랐지만 편지로 이어지는 마음은 깊었어. 지상우 회장은 연한 파란색 편지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발엔 잉크로 쓰인 글씨체가 보였어요. 수정이가 처음으로 내게 보낸 편지야. 여기 이렇게 써 있었지. 너는 꼭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게 될 사람 같아. 그 말이 내게 힘이 됐어. 회장은 사진을 몇 장 더 넘겼습니다. 1991년으로 건너뛰었어요. 대학원생이 되고 천리안이라는 PC통신을 시작했을 때 수정이를 다시 찾았어. 이미 서울로 올라와 있었지. 우리는 PC통신으로 매일 채팅을 했고 1992년 여름 드디어 처음 만났어. 회장의 눈에 그때의 기억이 어리는 듯 했습니다. 명동의 작은 카페였어. 바깥엔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지. 수정이는 정말 아름다웠어. 수줍었지만 눈빛만은 강했지. 우리는 그날 하루를 함께 보냈고, 그리고 너가 생겼어. 회장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 내가 군대에 가야 했거든. 수정이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어. 전화번호도 없었고 PC통신으로도 채팅에 들어오질 않았어. 그 시절엔 지금처럼 연락하기 쉽지 않았어. 제대하고 나서도 수정이를 찾으려 했지만 주소지가 바뀌었다더군. 그때는 몰랐어. 수정이가 임신했다는 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사이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거야. 수정이가 찾아왔었대. 내가 군대를 간 사이에 임신한 몸으로. 하지만 어머니는 내 앞길을 걱정했대. 내가 제대하고 미국 유학을 갈 예정이었거든. 아들 인생 망치게 할 수 없다며. 아이를 떼라고 돈을 쥐어주고 수정이를 돌려보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의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정이는 아이를 혼자 낳았어. 1993년이었지. 하지만 그 뒤로 건강이 나빠졌대. 위암이었대. 길면 한두 달 더 산다고. 치료비도 없고 힘도 없어지자 마지막 선택으로 우리 어머니를 다시 찾아온 거야. 회장은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였어요. 이건 수정이가 우리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쓴 글이야. 아이의 이름은 수아예요. 수정이의 수에 사랑한다는 알을 썼어요. 부탁드려요. 이 아이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의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다니. 수정이는 아이를 우리 어머니에게 맡겼어. 태어나서 찍은 사진과 손수 뜬 털모자 2개와 함께. 하지만 어머니는 나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아들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어른이었지. 내 엄마가 맡긴 아이를 보육원 앞에 놓고 왔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비밀을 30년 넘게 간직했어. 나는 아이가 있는지도 몰랐고 수정이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지. 내 인생은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 실리콘밸리에서 AI 기술을 연구하고 회사를 세우고 성공했지. 하지만 결혼도 실패했고 자식도 없었어. 회장은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작년 어머니가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했어.
임종을 앞두고 어머니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어. 내 딸이 있다. 이수정의 아이다. 내가 보육원에 맡겼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그리고 어머니가 30년간 보관해온 뭔가를 건네주셨지. 회장은 서랍에서 낡은 털모자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면서 나도 모르게 들고 온 털모자와 사진, 그리고 편지야. 내가 무슨 정신에 이걸 챙겼을꼬? 나도 내가 천륜을 저버리는 못된 짓을 하는 줄 알았던 거지.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 나 때문이야. 내가 결혼도 실패하고 자식도 없이 이 나이까지 혼자 사는 것을 보니 내 죄야. 미안하다 아들아. 그리고 돌아가셨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회장도. 그날부터 나는 미친 듯이 널 찾기 시작했어. 보육원 기록을 뒤지고 AI 얼굴 복원 기술을 총동원해서 아기 사진으로 현재 모습을 예측했지. 전국에 전단지를 뿌리고 프로그램도 만들었어. 온라인뿐만 아니라 우리와 광고 제휴한 모든 대형마트까지 전단지를 뿌렸지. 그리고 마침내 유지석이라는 특별한 아이의 눈에 내가 들어온 거야. 회장은 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수아야.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삼켰습니다. 우리 딸아. 내 엄마는 널 너무 사랑했어.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도 널 생각했단다. 그 작은 털모자에 담긴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니? 회장은 주름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계속했습니다. 이 아비는 수십 년 동안 딸이 있는지도 몰랐다네. 알았다면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 나섰을 거야. 우리 딸이 고아원에서 자라고 그런 시간을 혼자 견뎌야 했다니.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러더니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널 버린 게 아니란다. 내 엄마는 널 살리려 자기 목숨을 버렸고 이 못난 아비는 몰랐을 뿐이야. 이제라도 우리 딸로 인정해 주겠니? 아비를 용서해 주겠니?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 너머로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내 아버지. 그리고 지상우 회장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이보영, 내가 감히 어디서? 문간의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 있었어요. 악몽 같은 얼굴들이 현실에 나타났어요. 온몸이 떨렸지요. 시어머니의 검버섯 낀 손이 제 손목을 잡으려고 뻗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남의 며느리를 데려다 이런 거짓말을 해? 우리 며느리 데려가면 어떡해? 남편 강상진도 거들었어요. 보영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집에 가자. 이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칼로 협박하고 맨발로 도망치게 한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처음 만난 이 순간에 나타나다니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걸까요? 하지만 지상우 회장은 침착했어요. 버튼 하나를 눌렀더니 경호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을 회의실로 안내해드리죠. 내 딸에게 한 행동들을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 딸, 무슨 소리야? 이 여자는 우리 며느리고 고아원 출신이야. 정신 이상자라니까. 지상우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경호원, 이분들 모시고 가세요. 부드럽게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회의실로 끌려가는 동안 아버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알려줄래? 모든 걸 말이야.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눈물을 닦으며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보육원에서의 실어증, 상고 졸업 후 10년 넘게 야근하며
모은 돈으로 산 32평 아파트, 결혼 후 시작된 악몽 같은 나날들, 아이를 잃은 일, 김수미와의 만남, 맨발로 도망친 그날 밤까지 모든 것을요.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말을 마치자 그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함께 가자. 회의실로 가는 길에 아버지가 제게 속삭였어요. 너무 걱정 마라. 내가 다 해결할게. 회의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TV 화면에는 마트 CCTV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맨발로 피 흘리며 도망치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아버지가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변명했습니다.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해해 주세요. 사실은 보영이가 정신이 불안해서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렇군요. 제 딸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잘 돌봐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곧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대기업 회장님은 달라도 다르시네요. 이해심이 넓으시고 시어머니가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명함을 하나 올려놓았어요. 당신들의 헌신에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 적절한 보상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어떠신가요?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AI 사업 투자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흥미롭네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까지 머무실 호텔은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제 딸은 당분간 저와 함께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대접해 주시다니. 딸 삼고 싶었는데 정말 딸이 됐네. 그들이 떠난 후 아버지는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모아 일주일 안에 완벽한 증거를 준비해. 일주일 후 같은 회의실. 아버지는 책상 위에 검은 가방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가득했어요. 이 일주일 동안 제 팀이 모은 자료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이보영, 아니 내 딸 수아가 남긴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 직장 동료들의 증언, 아파트 경비원 진술, 김수미 씨가 녹음한 음성 파일, 그리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들이 보영이 명의 아파트를 가로채려 했던 모든 증거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기다 강상진 씨가 투자자들을 속여 3억을 가로챈 AI 스타트업 사기 증거도 있네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AI 기술로 딸을 찾았는데 당신은 가짜 AI 사업으로 사기를 쳤다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아이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보영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단지 좋은 방법을 몰랐을 뿐. 회장님, 우리 사이 좋게 해결해요. 얼마면 될까요? 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30분 후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지상테크 회장이 딸을 찾았다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SNS 라이브 방송이 준비 중이었어요. 방금 대화도 전부 녹화했습니다. 이 기사, 내일 아침 모든 뉴스 헤드라인이 될 겁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할 말이. 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충분히 말했어요. 이제는 내 딸이 말할 차례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수미 씨와 아들 지석이가 들어왔습니다. 김수미 씨가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증거 정리 다 됐습니다, 회장님. 수미 씨는 제게 윙크하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집 앞에 우리 집 보안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해 놨잖아요. 거기 다 동영상 있어요. 이분들 딱 걸렸네요. 어린 지석이가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보영 아줌마 머리 잡고 벽에 박았어요. 지난달 화요일 저녁 7시 23분이었어요. 저희 집 벽에서 소리가 다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석이의 특별한 기억력을 아는 김수미 씨가 말했어요. 지석이는 날짜, 시간, 소리, 말투까지 다 기억해요. 기록 노트가 있으니 법정에서 증거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강상진 씨, 그리고 아주머니. 이제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 둘째, 사과조차 거부한다면 더 큰 망신과 처벌을 받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들아, 어서 무릎 꿇어. 이러다 감옥 가.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만 가득했어요. 다음 날 모든 뉴스와 SNS는 지상테크 회장 33년 만에 잃어버린 딸 상봉 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댁폭력의 맨발로 도망친 고아, 며느리, 알고 보니 IT 재벌 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지요. 서초동 법원 앞. 시어머니와 남편이 경찰과 함께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부었어요. 시어머니 윤영숙 씨, 며느리가 재벌 딸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학대했을 겁니까? 강상진 씨, 아내 이름으로 된 집을 빼앗으려던 이유가 뭡니까? 사기 혐의로 총 몇 년형을 구형받았습니까? 판사는 시어머니에게 3년형, 남편에게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기, 협박, 강요, 공갈등 혐의가 인정된 거예요. 법원 밖에서 아버지가 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잘했어, 수아야. 이제 끝났어.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요. 그날 밤 수미 씨와 지석이를 초대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석이는 전단지를 계속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이 전단지는 필요 없겠네요. 사람을 찾았으니까. 수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덕분에 우리 친구 인생이 다 바뀌었네. 아버지가 말했어요. 수미 씨, 우리 회사 AI 개발팀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수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컴퓨터 공학과 출신이긴 하지만. 그리고 지석이의 특별한 재능도 놓치긴 아깝고요. 우리 회사에는 자폐 스펙트럼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석이가 좋아 뛰었어요. 와, 나 AI 배울 수 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것, 그리고 찾은 것들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잠이 들었어요.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으로 따스하게 비치는 대학 캠퍼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국문과 1학년생이었지요. 늦가기 새내기였습니다. 선배님, 잠시만요. 뒤에서 불러 세우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20살 학생들이 달려왔어요. 신입생 환영회 준비위원회 학생들이었습니다. 선배님, 오늘 환영회에서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선배님이라니. 그들보다 한참이나 많은 제가 선배라니 어색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호칭이었습니다. 같은 학년이지만 아이들은 저를 인생 선배라고 선배님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이야기요? 선배님 인생 이야기요.
뉴스에서 다 봤어요. 손사래를 쳤지만 아이들은 간절했습니다. 결국 수락했지요. 강의실로 향하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숨이었습니다. 수아야,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 지석이가 특별 영재 프로그램에 합격했어. 아무래도 너희 아버님 덕분인 것 같아. 내 친구 수미는 이제 지상테크 AI 개발팀 본부장이 되었어요. 연봉 2억에 전용 비서와 운전기사까지 있는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 되었지요. 자폐증이 있는 지석이는 지상테크의 특별 영재 프로그램에서 놀라운 재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수미야. 내 조카 지석이가 워낙 특별하니까. 내 인생을 구해준 은희님시지. 우리는 깔깔 웃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옛 이야기에 웃으며 대화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특별한 날이라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고 보니 어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알려준 그날이었지요. 네, 아버지. 갈게요. 저녁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수미와 지석이도 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어머니 생일이야,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된 지 2주년이기도 하지. 수미가 지석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됐네요. 지석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거 선물이에요. 제가 그린 거예요. 아이가 그린 그림에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수미, 그리고 지석이. 그리고 하늘에는 천사 날개를 단 여인이 미소 짓고 있었지요. 제 어머니였을까요? 너무 예쁘다, 지석아. 고마워.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가족이야.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맺어진 사람도 있지. 하지만 모두 소중한 가족이야.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아버지가 한강 근처에서 차를 세웠어요. 아버지와 함께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제 인생의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 가지 보물이 놓여 있었어요. 수미가 준 수면 양말과 어머니의 털모자였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중한 물건들이었지요. 노트를 펼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수아입니다. 잊혀졌지만 결코 버려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씁니다. 누군가에게 잊혔다고 느껴졌던 순간에도 나는 잊히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저의 인생은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도망치던 그날 밤의 절망에서 이제는 봄빛 가득한 희망의 나날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루 한 번 운동 잊지 마셔요.